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창원 갖고 간 사람, 경남 갖고 간 사람. 창원이 조금 더 많긴 하구나. 오케이.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들을 해볼 텐데, 우선은 창원과학고하고 그거 경남과학고하고 그 뭐 우연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커리큘럼이 되게 비슷해요. 진짜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아마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경남과학고반 그 뭐야 뭐 창원과학고반 이렇게 나뉘어지긴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진짜 뭐 배우는 게 보면 정말 비슷해요. 그 순서도 비슷하고 그 수준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그 과학고 커리큘럼이 뭐한 2년, 2, 3년 전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좀 희한한데 그러니까 딱 1학년 때 들어가면 그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에 그 이제 화학 과목, 화학 관련 과목을 2개를 동시에 배워요. 그래서 이제 공통 과학하고 화학 2, 화학 1이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화학 1, 2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화학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학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고에는 화학 1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화학 1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공통과학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여기 이제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알죠? 여기에 화학 1 내용이 일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시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부터 뭐 고급화학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화학은 여하튼 1학년 때는 이렇다. 그래서 그 지금 나눠드린 거는 우선 기체인데요. 그 기체가 어디 맨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냐면 화학 2와 관련된 그 첫 번째 파트가 뭐 그 기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과학 부분에 이제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뭐 여러분 뭐 화학이나 물리나 뭐 완전 초짜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물리원, 화학원 들어온 적 없다. 이렇게 막 완전 초짜. 뭐 옥텐룰 모른다. 옥텐룰. 옥텐룰 몰라요? 옥텐룰? 루이스 구조 알아요? 루이스 구조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 그런 사람 있긴 하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그래서 요 부분에 그 화학원에서 나오는 뭐 오비탈. 우리 오빠 이름이? 정준이? 형준이 오빠? 하형춘? 형춘이? 아니 형춘. 형춘 뭐 오비탈도 처음 들어봤겠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사실 뭐, 저 오비탈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사실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비정상이지 사실은. 근데 뭐 대한민국 교과가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구조 이런 것 등이 이 공통과학에서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1학년 때는 어렵진 않고 이제 간단하게만 살짝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 2의 기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요거부터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시다시피 계속 촬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줘서 언제나 복습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창원과학고반 학생 창원과학고반 학생 잠깐만 선부들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스스로 제일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요? 오빠 좋아. 좋았어.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이 박준영 오빠. 그래서 박준영 오빠한테 내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왜냐면은 박준영 오빠가 이제 반장님이에요. 특별한 거 없고요. 단체 카톡방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카톡 안 하는 사람. 카톡은 다 쓰죠? 안 해요? 뭐 인스타그램 해요? 아니면 뭐 카톡 전혀 안 해요? 끊었다고요? 그럼 엄마 거로도 안 돼요? 엄마 거로도 하여튼 뭐로도
아 이게 그 뭐 전화기로 이상한 거 많이 했구나. 전화기로 이상한 거 많이 했구나.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우리 준영이 오빠 좀 부탁드려야겠죠? 그래서 친구들 알고 있는 연락처도 있죠. 또 있고 그다음에 처음 본 학생들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준영이 오빠 처음 본 학생들도 준영이 오빠한테 연락처를 좀 알려줘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준영이 오빠는 연락처 받을 때 막 수줍게 받지 말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막 왜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뭐? 그래서 그리고 거기 이제 나를 좀 초대해줘요. 내 전화번호는 거기 적혀 있거든요. 교재 내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초대해 주시면 이 단체 카톡방을 이제 그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이쪽으로다가 예를 들면 교재, 숙제, 그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그 뭐냐면 강의. 요게 이 뭐냐면 이쪽으로 제공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강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재하고 숙제는 PDF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강의는 그 유튜브 링크가 올라갈 거니까 그거 이제 클릭해 가지고 가정 학습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요게 되면 저기에 있는 오비탈과 루이스 구조 관련된 그 공통과학 부분 있죠. 저 부분은 그 완강된 강의가 올라갈 거야. 그렇죠? 완강된 강의가 올라갈 거니까 저 부분은 집에서 가정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양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래 그 이제 겨울 방학 중 대비는 수업 시간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수업이.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정학습을 좀 하셔야 그 좀 이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딱 1학년 때 가시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학교의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학교 수업을 그 따라가시려면요 미리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들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그 불편하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두셔야 되니 요 공통과학과 관련된 오비탈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강의가 잔뜩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 교재도 들어가고 숙제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단체 카톡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반장 오빠는 이걸 좀 부탁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초대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쪽으로 이제 쫙 나갈 거야.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가자. 자, 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오, 깜짝아! 그래. 그래. 반가워요. 반가워. 좋았어. 어머나. 됐어. 자, 뭐, 그 다음에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없어요? 학교 생활이나 뭐 등등등. 뭐 선배들하고 뭐 이렇게 뭐 궁금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없구나? 그래요. 지우개가 어이씨 말랐다. 아휴 하자. 그래 박준영 오빠. 자 우리 준영이 오빠한테 박수. 준영 오빠 고마워요. 자 보자. 잘 되고 있겠지? 오케이. 자 오늘 처음 해볼 부분은 9장입니다. 네. 교재가 없다고요? 없어요? 프린트 뒤에 남는 사람 없어요? 그래? 저 여기 있습니다. 없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수업 몇 시 끝나세요?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저렇게 눈치 빠를 수가. 대단해요. 우리 눈치 빠른 우리 오빠 이름이 민간인이라고요? 민강이 민강 그래 좋아 이게 뭐냐면 마이크거든요.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말을 하면 이 말이 저기 마이크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딱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여기 리시버가 있잖아요. 리시버. 뽑은 거예요? 네, 리시버. 소리가 여기 딱 들어가서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강의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강의를 보시면 굉장히 볼만해요. 굉장히 불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불만해. 내 강의가 뭐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녹화된 상태 있잖아요. 녹화된 상태하고 소리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알아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 강의를 보는 것처럼 되게 그 녹화 상태가 좋으니까 혼자서도 진짜 잘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여기 이게 불 파랗게 들어오죠. 이래야 녹화가 되겠지. 이게 불 꺼지는지 이게 아크 원자로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이거 항상 보고 봐줘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저기 뒤에 저기 카메라 감독님처럼 앉아 계신 우리 오빠 여기 이제 녹화 안 되면은 여기 이상하게 불 뜰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빨갛게 뽕뽕 들어오죠. 이게 이상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보통 그럴 일은 크게 없는데 한 번씩 봐줘야겠죠? 됐다. 그다음 내 수업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필기예요. 필기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필기 양이 아주 많을 거거든요. 필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기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필기를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필기도 대충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중학교 공부 때까지는 필기를 대충 해도 성적이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 과정 이상에서는 필기가 안 좋으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려면 필기를 차근차근 하시는데 중요한 건 필기가 좋다 나쁘다의 뜻이 뭘까요? 필기가 좋다 나쁘다의 뜻은 뭐냐면 글씨를 예쁘게 쓴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한 다음에 기체의 압력과 안도. 압력과 보일 법칙. 자, 내가 지금 필기 일부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한 필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바로 넘버링 이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필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내용을 깨끗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 보세요. 챕터 9의 첫 번째 단락에 그것의 1.1의 첫 번째 1, 또 소단락 1 보이시죠? 이 넘버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넘버링이 왜 중요할까요? 이 넘버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의 논리 구조가 저 넘버링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필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숫자들을 빼고 그냥 글자들만 몇 글자 쭉쭉쭉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논리 구조적으로 탄탄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필기건 필기를 해 나갈 때는 반드시 이게 어떤 단락에서 무슨 챕터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할 때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저 넘버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수업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학교 선생님 수업이건 학원 강사 선생님 수업이건
요 필기할 때 여러분 느낄 거 아니야. 아, 이 선생님은 필기 되게 잘하신다. 이 선생님은 필기 되게 못하신다. 이 선생님은 아예 필기를 안 한다. 뭐 그런 느낌들 받잖아요. 그때 정말 필기를 잘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이런 번호 제목들이 다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필기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쫙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 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책을 하나 쓴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복습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필기를 해갈 때 저 넘버링을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넘버링이 중요하다. 그걸 따라가서 쓰시면 내가 글씨가 예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도 가능한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번호 체계를 통해 어느 논리 구조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압력이란 개념이 있죠. 바로 그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나눈 것을 압력으로 정의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압력이 있나요? 그럼 압력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의 압력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꽃 있어요, 꽃? 네. 꽃 있어요? 나무 있어요? 네. 힘 있어요? 힘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힘을 찾으러 다녔어. 그래가지고 전 우주를 뒤져가지고 치타우리 행성에 있는 걸 발견한 거지. 그래가지고 치타우리 행성에 가서 힘아 어딨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저기 가면 있대.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그래서 어느 모퉁이를 딱 들었더니 거기서 힘이 왔어. 뭐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힘을 만질 수 있냐고요. 힘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죠. 나무나 꽃 이건 만질 수 있지만 힘은 만질 수가 없죠.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압력도 최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바로 힘, 압력 이런 것들은 세상에 실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우리 친구가 너무 반가워.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남창엽이. 창협이. 창엽. 네. 창협이, 그렇지. 창협이가 반가운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창협이 반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톡톡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할 수 있죠. 친구끼리도 반가워요 톡톡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똑같은 힘으로 창협아 반가워 하면서 힘은 똑같이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반가워서 바늘로 푹 찌른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힘은 똑같죠.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내가 손바닥으로 톡톡 할 때하고 바늘로 푹 할 때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지죠. 그러면 그 서로 다른 물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럼 말로 길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반가워서 손바닥으로 쳤더니 톡톡 되었다. 그 다음 내가 반가워서 바늘로 찔렀더니 푹 되었다. 이렇게 말로 길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말이 긴 거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과 압력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은 같았지만 압력이 클 경우 어떻게 돼? 푹 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모든 상황을 일관되게 좀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압력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압력의 표현을 힘을 단면적을 통해 나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정의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에 억수로 많이 나올 텐데 보시다시피 이런 정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의들은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 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학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딱 쓰면 그냥 다짜고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시면 되는 거야.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은 그 힘을 단면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때 재밌는 게 이 녀석의 이제 단위 표현을 보시면 자, 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1 뉴턴이죠.
그 다음에 단면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1m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나누어 주시면 1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바로 압력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많이 나오다 보니 얘를 어떻게 바꾸기도 하죠? 1 파스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뭐 기본적인 물리 공부를 하셨으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파스칼이란 말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요. 차라리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력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죠. 뭐 기체 간에, 액체 간에, 고체 간에, 그리고 뭐 별의별 상황에서 압력 현상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학에서 특화된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액체 기동. 자, 그래서 요런 식의 뭐 이게 원통형이어도 좋고 하여튼 뭐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삐쭉 솟은 어떤 그릇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어떤 지면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액체가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짜자자잔 이 아래쪽 단면적 요거는 A라고 하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액체가 짜잔 이런 식으로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한 압력 이게 나타날 텐데 이 무게에 의한 압력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물리량은 여기 액체 이 녀석의 밀도 이 녀석의 밀도를 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액체 기둥이 솟아있죠. 솟아있는 짜잔 기둥의 높이 그걸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들로 저 액체 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을 지금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선 압력을 영어 표현으로 pressure라고 하죠.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시죠. 네. 자, pressure라고 해서 P라고 줄여 쓸게요. 자, 그 다음 힘은 보통 뭐로 표현합니까? 영어 표현으로 force라고 하기 때문에 F라고 많이 줄여 쓸게요. 그 다음 단면적은 보통 이제 area라고 해서 A로 줄여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나타나는 이 힘은 하필 그 힘 중에서 중력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무게라고 해도 좋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mg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m 요게 바로 액체의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g는 뭐예요? 중력과 속도고요. 자, 여기에 위아래에다가 h를 똑같이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똑같이 뭔가를 곱해진 거기 때문에 등호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반장님, 이게 뭐예요? 자, A가 단면적이고 H가 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어떻게 돼? 읽으면 읽어봐요. 어? 아니 AH 읽으면 어떻게 돼? 네. 그 읽으면 AH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 어디가 아픈 거지? 아파서 아파, 야 아파. 자, 어쨌건 단면적의 높이를 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다? 바로 짜잔, 부피가 되겠죠. A가 여기고 H가 요거니까 단면적의 높이를 곱해서 부피. 그럼 M, G, H는 그대로 생기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또 요만치를 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저만치를 또 어떻게 바꿔 쓸까요? 바로 짜자자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바로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니까 밀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액체 기둥에 의한 높이 표현 ρGH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자주 나올 테니까 이 수식도 꼭 외워놓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극히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ρGH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뭐 베르누이의 법칙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네, 그때도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막 뭐 관련해서 뭐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고 있을 건데 그 뭐 화학에서는 그런 물리학적인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정의 자체를 활용하는 게 나오니까 이런 표현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 바로 두 번째 이 자, 대기압 표현. 여러분 좀 추우면 창문 닫아도 돼요. 좀 창문 닫아도 돼요. 창문 그 열어놓은 이유는 그 뭐냐면은 그거 환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창문을 열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히터 안 틀었죠? 히터 틀면 되지 뭐. 히터 틀면 되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기예요. 알겠죠? 환기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일, 그 CO2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수준 이후부터 이 논리 판단력이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주변 CO2 농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항상 그 뭐냐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자연 방사능이에요. 이 말 들어본 사람? 자연 방사능. 그 우선 방사능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어디서 나와요? 모든 물질에서 다 나오거든요. 모든 물질에서. 모든 물질이라는 게 이런 벽, 뭐 금속, 뭐 땅 다 와요. 공기 중에서도 방사능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방사능을 쬐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지만 그런 자연 방사능이 세상 곳곳에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 있게 진화되어 온 거예요. 알겠죠? 이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많이 먹어라가 아니고요. 자, 단백질은 무슨 화학 결합으로 돼 있죠?
자, 요런 식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생물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어떤 화학적인 원리 때문에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쪼여내는 자연 방사능 정도를 펩타이드 결합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려면 자연 방사능을 이길 화학 결합이 필요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고 그게 중합된 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기본 구조가 다 단백질이죠. 나도 사람도 단백질이지만 개, 고양이, 물고기, 파충류 다 그냥 뭐냐면 단백질이잖아요. 그 이유가 지구의 자연 방사능을 이길 수 있게 디자인됐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사능 수치가 이 자연 방사능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그 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는 알지 못해도 느낌적으로도 방사능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방사능 수치가 언제 올라가냐면 방사능 수치는 바로 창문을 닫아 놓은 밀폐된 공간 있죠. 거기에서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보통 자연 방사능 수치의 5배 정도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지금 어떤 곳에 살아요? 인간은 이런 건물에 살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한 칸에 살았죠.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어도 이게 흙이면 흙에서도 자연 방사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집 한 칸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옛날식 창문은 이런 창문은 지금처럼 밀폐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창문 닫으면 완전 소리도 안 나고 막 엄청나게 이 단열도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한쪽 벽에서 나온 알파선이 반대쪽 벽을 투과하면서 여기서 또 알파선이 또 생기고 투과하고 또 생겨서 집과 집이 붙어 있는 고밀도 이런 벌집 같은 구조 속에 사람이 살게 되면 이 집에서 나온 방사능, 저 집에서 나온 방사능이 막 합쳐져요. 왜냐하면 방사선은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콘크리트로 된 이런 건물 안에 살잖아요. 옛날처럼 초가집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건물 속에서는 자연 방사능이 기본적으로 3배, 4배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너 배 이상 올라가게 돼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에 사는 건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파트에 사는 건 몸에 굉장히 나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술도 안 먹는데 갑자기 폐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다 뭐 때문이냐면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아서 나오는 자연 방사능 때문이에요. 이 방사능을 들이마시는 가장 첫 번째 루트가 폐거든요. 방사능이 공기 중에 떠 있는데 그걸 맨 처음 받아들인 쪽이 폐라고요. 그래서 자연 방사능이 가장 취약한 곳이 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는 생명체에게 정말 안 좋은 생활 환경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죠. 왜 아무도 안 해줄까요? 집값이 떨어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비도 건설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건설사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학자인데 아파트에서 자연방사능이 많이 나오니 오래 살다 보면 뒤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연구비 잘리겠어요? 잘려요. 연구비 잘리겠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자연방사능을 아파트에서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바로 환기입니다. 문 딱 열어두잖아요. 문 딱 열어두면 어떻게 된다? 바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이런 현대식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환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환기를 하다 보면 춥거나 더울 수 있죠. 그럴 때 히터나 에어컨을 빵빵 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니, 공부를 하는데 추우면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더우면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히터나 에어컨은 빵빵 트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열어두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좋다. 알겠죠? 그래서 히터가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래도 너무 추우면 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오네요.
그래서 저 앞에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너무 추우면 닫아야겠죠. 예,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학원이나 이런 공공건물에 오셔서는요, 히터나 에어프를 건을 빵빵 틀고 창문을 열면 돼요. 좋죠. 집에서는 하기 어렵죠. 예,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엄마가 뭐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런 공공건물에서는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애티튜드, 알겠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중요합니다. 환기, 알겠죠? 됐다. 자, 이제 다시 대기하 표현. 자, 대기하 표현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학자 바로 또리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리첼리. 또리첼리 들어본 사람. 아, 그렇지. 이 양반이 국적이 아마 이탈리아 사람일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 네. 한국인데. 한국인이라고요? 예. 아, 정말로요? 이탈리아 한국인설이 있어요? 아니 토리첼리 한국인설이 있다고요? 아, 진짜로요? 몰랐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이탈리아를 앞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보다도 잘 사는 나라긴 한데, 몰랐구나. 진짜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G20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6위쯤 7위쯤 되거든요. 6위 7위쯤 되고요. 앞으로 전망으로 한 10년 15년 안에 G20에서 G3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미국, 중국 다음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랑 비슷해질 한 10년 안에 그렇게 될 거거든요. 뭐 여하튼 자, 어찌됐건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여하튼 우리나라랑 그 경제 수준이 비슷하긴 한데, 묘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천재들이 되게 많아요. 천재들이 한두 명씩 톡톡톡 튀어나와서 아주 막 희한한 업적들을 쌓는 경우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토리첼리 하니까 이탈리아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해봤어요. 자, 이 양반이 어떤 실험을 했죠? 바로 이압 해가지고는 자, 수은이라고 하는 액체 물질이 있죠. 그래서 수은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지만, 이 녀석은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이죠. 요 수은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해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기둥을 뽑은 다음에 여기에 이 수은 기둥을 활용해서 요렇게 실험을 하면 요런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은 기둥이 이런 식으로 높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승하는 높이가 바로 이 표면에서 보시면 76cm 정도로 상승을 하고, 나머지 위쪽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가 되죠. 이게 이 실험 자체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내가 놀라운 건 몇몇 중학생들 실험할 때, 이제 중학생들 수업할 때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수은도 아니고 그냥 물, 이게 물을 채운 다음에 수조에 거기에 그냥 그릇, 그냥 유리로 된 그릇을 안에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물 다 채워져 있고 공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손을 딱 집어 넣어서 이 그릇을 딱 위로 잡아 빼면 그릇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물이 이 위까지 가득 차서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안 해봤어요? 이거 해본 사람. 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목욕탕 같은 데서 아니면 수영장 같은 데 물놀이 하다가 거기 투명한 그릇 같은 거 있으면 물 가득 채워가지고 물속에서 잡아가지고 딱 끌어내면 희한하게도 물 표면 이쪽으로 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이런 거. 아, 정말요? 아,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학생들 수업할 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진짜 물 떠가지고 해줘봤거든요. 얘들이 박수 치고 막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안 해봤냐고. 집에 가서 해봐요 오늘. 해야지. 집에 유리그릇이죠, 유리그릇. 네. 설거지 해요? 아니요. 한 번씩 해요. 어? 안 하잖아. 어? 설거지 한 번씩 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 이거 뭐야, 그게 뭐냐, 개수대에 물 담아놓고 거기 유리 그릇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물 채워서 한번 싹 들어봐요. 물이 이제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전 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공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공기는 어디 가요? 이거 봐. 안 해보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한다고 지금. 해보면 무슨 말인지 굳이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해보면 해봐 알겠죠? 예. 해보면은 물이 가득 차서 공기 없어. 공기 없어요? 오 그래. 이거 봐. 어제 해보라니까. 또 무슨 말 알겠죠? 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과학이라는 건 실험이 우선이에요, 이론이 우선이에요. 실험이 우선이에요. 그 나타난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수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쌓여있지 않으면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알겠죠? 이거 안 해본 친구들도. 그래서 이렇게 물그릇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 이게 수조를 딱 올리면 얘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이 위까지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수은도 마찬가지로 이 그릇을 조그맣게 잡으면 수은이 끝까지 다 딸려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조그맣게 잡으면. 그런데 수은의 이 그릇 크기를 높다랗게 뽑으면 묘하게도 76cm까지만 올라오고 그 이후는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쪽은 그래서 완전한 진공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얘가 왜 76cm까지만 올라오느냐? 바로 누구의 영향? 대기압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액체에 전달이 돼서 이 수은 기둥의 경우 최대 76cm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실험을 맨 처음 해서 사람들한테 알린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사람 또리첼리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난 하는데 일단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몇 우리 이제 전민이 군께서는 안 해보신 거죠. 네. 아니죠? 네, 그래. 네, 하여튼 그렇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수은 기둥 76cm에 대한 압력이 바로 대기압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 대기압 표현을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지울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에이. 자, 그럼 저기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1. 자, 요 수식이 뭐였냐면요. 아까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액체 기둥에 의한 높이 수식일 거예요. 그래서 로는 밀도고 G는 중력과 속도고 H는 올라간 높이죠. 자, 그래서 수식을 썼는데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사용한 액체가 수은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HG라고 한번 아래 첨자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밀도는 수은의 밀도고요. G는 중력과 속도고요. 그 다음에 H는 수은 기둥에 의한 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수은 기둥의 높이 어떻게 돼? 수은 기둥의 밀도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수은 액체의 밀도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교재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시면 13.6 정도 됩니다. 13.6. 자,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밀도니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밀도 부분이 요렇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의 경우 밀도가 얼마라고 하죠? 물의 경우 밀도. 1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물의 밀도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대부분 전 국민이 다 아는 밀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의 밀도가 1 정도인데 이 녀석은 그 밀도가 13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쇼핑할 때 거기에 왜 생수 살 때 있잖아요. 이때 왜 2리터짜리 생수팩 6개 묶인 거 그거 알죠? 그거 딱 들면 어때요 느낌이? 무거워요. 꽤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6개면 몇 킬로예요 그거? 6kg요? 2리터짜리 6개면? 12kg예요. 그 6팩짜리 든 거 있잖아요. 근데 12kg라고. 근데 거기를 수은으로 다 채우면 얼마나 무거워진다고? 그걸 13개 든 무게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 그냥 숫자 값다 이 생각하지 말고 이 숫자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은의 밀도는 이렇고 그 다음 곱하기 G가 뭐예요? 9.8. 중력 가속도 바로 9.8 단위는?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자 H가 얼마예요? 수은 기둥의 높이 실험으로 측정된 높이가 76cm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보시자.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선 13.6 한 상태에서 얘가 단위가 우선 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램이죠. 근데 그램을 그램으로 두시면 안 되고 뭐로 바꿔야 될까요? 킬로그램. 네,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해서 얘를 킬로로 써주고 여기다가는 뭐를 곱해줘야 등호 관계가 성립할까요?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여기서 등호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76 숫자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 뭐가 나가리가 되냐면 여기는 센티미터 1승이고 여기는 센티미터 3승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샥 약분이 되겠네. 그럼 뭐로 바뀌겠어요?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센티미터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미터 제곱인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자, C의 의미가 뭐예요? C의 의미가 뭐예요? 센티미터의 C의 의미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대신 쓰는 접두사예요. 알겠죠? 읽을 때 센티라고 읽는데 의미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알파벳 이런 그 접두사로 대신 바꿔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센티미터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제곱 이런 뜻이라고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쟤를 저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13.6 곱하기 자,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10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될, 뭐 13.6, 아니 우선 쓰고, 그 다음에 76 여기 써주고, 9.8 여기 써주고, 아까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계산하면 10의 1승이겠죠? 그리고 어떤 단위만 남느냐? 자, 여기에 있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뭐예요? 저게 바로 뉴턴이죠. 그 다음 분모에 뭐가 남아요? 미터 제곱이 남죠? 그래서 저 녀석을 계산을 할 때는 요런 단위 변환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요걸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셔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계산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이때 창원과학고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쓰게 되고요. 경남은 계산기를 못 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는 그렇거든요. 근데 계산기는 있잖아요. 계산기는 쓸 수 있어도 문제고 쓸 수 없어도 문제예요.
계산기 쓰면 편리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산기를 쓰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계산기는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인데 어쨌거나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연과학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바로 단위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저 단위 변환이 잘못되면 계산이 제대로 되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그러면은 답이 틀릴 테니까 감점이 되겠죠. 그럼 감점이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내 성적이 되겠죠. 그 성적이 쌓이면 뭐가 되겠어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바로 뭐다? 사칙연산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칙연산이 여러분 잘 봐요. 이제 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항상 내가 하는 얘기고 학생들한테 항상 붙들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학교성 내신을 받아야 나중에 대학도 좋은데 원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신 성적은 뭐로 결정되느냐? 여러분들이 기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들었느냐? 학교 숙제를 잘했느냐? 와 또 별개로 성적이 결정돼요. 뭘로? 실수로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학교에서 수업 다 듣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 그러면 거기서 쉬운 문제가 중요할까? 어려운 문제가 중요할까? 쉬운 문제. 쉬운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왜일까요? 다른 애들도 어려운 문제는요. 틀려도 돼요. 왜죠? 다들 틀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잘 맞춰야 돼요?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잘 맞춰야 돼요. 그 쉬운 문제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계산 실수예요. 여러분 계산 실수만 줄여도요. 여러분 등급이 2등급씩 올라가요. 정말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한테 배워도 좋고 뭐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도 좋은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계산 실수를 통해서 성적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단위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거나 이걸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저 계산기 있는 사람 아니면 휴대전화 있는 사람 휴대전화 이것만 좀 해줘 보세요. 쭈루룩 계산 한번 해줘 보세요. 쭈루룩 계산해 봐 주세요. 대충 얼마 나와요? 대충 얼마나? 10 얼마? 101 대충 하면은 101292.8 이 정도 나오나 보네요. 땡큐. 해서 단위는 뉴튼 퍼 미터 제곱.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계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선 첫 번째 순의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항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오차? 측정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밀도는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죠. 그럼 질량을 어떻게 해야 알아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측정해야 알고요. 부피도 어떻게 알아요? 측정해야 알죠. 그러니까 밀도를 알려면 측정을 통해서 밀도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실험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측정하죠.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주기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점에서 그 다음 점까지 떨어지는 시간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저 중력 가속도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측정을 통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측정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수은의 밀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그 사람들이 그 잘 알려진 실험 데이터로는 뭐가 있냐면은 대략 값이
13.5951 이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냐면 9.80665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순 밀도와 중력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이 숫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참값에 가까워지는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는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계산을 통해 나온 이 숫자를 가지고 일기압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계산만으로 일기압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일기압을 아예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기압이라는 말을 ATM으로 바꿨었는데 ATM은 원래 영어 단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떤 영어 단어에서 ATM이라는 말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오, 좋아요. 좋아. 발음 좋았어요. atmosphere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에서 ATM을 따서 기압 표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아까 써드렸던 수은의 밀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가장 적절한 값을 놓고 나오는 숫자 중 바로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원 ATM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1292.8이라고 하면 13.6과 9.8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도 오차가 있는 숫자가 돼요. 그걸 이제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기압에 정해놓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오차가 없어요. 알겠어요? 오차 전혀 없이 그냥 이 숫자를 일기압으로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101325라는 숫자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숫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정확한 숫자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이런 실험 오차 등을 통해서, 측정 오차들을 통해서 일기압이 좀 애매하게 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이 숫자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또 하나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자 보세요. 이게 어쨌거나 1, 10, 100, 1000만, 10만이잖아요. 이거를 또 어떤 단위로 그 정의해서 쓰기도 하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은 얘는 원 바라고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압력은 이 원 ATM, 요 압력은 원 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뭐 그 지구과학 시간에 뭐 1013 밀리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요 단위들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요 ATM은 주로 화학에서 많이 쓰고요. 보시다시피 이것도 정의입니다. 정한 거예요. 요거 물리에서 정한 겁니다. 근데 뭐 어떤 거 뭐라고? 아, 세 개, 두 개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정의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짝대기 세 개는 그 수학에서 완전 합동, 그러니까 exact, 정확한 숫자라는 뜻으로 이제 정의했다는 표현이고요. 뭐 세 개를 써도 두 개를 써도 상관없어요. 뭐래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뭐 최근 차원과학과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 그냥 바로 그냥 그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얘하고 얘 둘 사이에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그러면 1 ATM은 101325 뉴턴 per 미터 제곱이니까 1기압은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 아니 뭐야 이거 1.01325 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쓰면 1013.25 밀리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AR 떼고 1기압을 그 다음에 25 요거 뒤에 숫자 떼고 그래서 1기압을 1013 밀리바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오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주로 이걸 쓰고 화학에서 주로 이걸 쓰는데 학교 내신에서 이게 진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5분이요? 그러면 한 10분 7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에 갔다 오세요.